나 당신처럼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요. 이젠 지쳤어요. 30년 동안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에게 날아든 단 하나의 서류. 사망신고서. 그리고 유언자. 상속 재산. 현금 50억 원. 그리고 상가 건물 한 채. 복수라고? 이 돈을 받는 순간 당신의 모든 후회는 시작될 것입니다. 유언장, 복수 그리고 현금 50억.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민식은 72세의 한국 남성이다. 그의 삶은 30년 전 그날 새벽에 멈춰버렸다. 낡고 좁은 한국의 단칸방,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곳에서 민식은 매일 새벽 3시 30분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후회와 외로움의 비명 때문에 그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동시에 비참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팔아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30년 전 아내 혜영이 자신을 떠났던 그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내에게 버려졌다는 수치심은 낡은 냄비처럼 그의 내면을 계속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날의 충격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고막을 찢어발기는 듯하다. 나 당신처럼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요. 이젠 지쳤어요. 혜영은 그렇게 새벽 3시에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남긴 건 텅 빈 결혼 반지와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낡은 메모지뿐이었다. 그는 그 후로 30년을 혜영을 원망하며 살았다. 뻔뻔한 여자, 돈 때문에 나간 속물. 그는 평생을 아내에게 버려졌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고독하게 늙어갔다. 그의 삶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이었다. 민식은 폐지를 줍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내려진 운명적인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젊은 시절 오만하게 혜영의 꿈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웠던 과거에 대한 대가라고. 혜영이 떠난 후 그는 술에 의지해 살았다. 자식도 없었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늙은이로 낙인 찍었다.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누구 하나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내 무덤에 꽃 한 송이 놓아줄 사람도 없겠지. 개영,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그 여자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그의 모든 불행의 화살은 항상 혜영을 향했다. 그것이 그가 30년을 버텨온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러던 오늘이었다. 낡은 문틈으로 끼워 넣어진 우편물. 법무법인 한강이라는 근사한 이름이 찍힌 두꺼운 등기 봉투. 태어나서 이런 이름은 처음 봤다. 민식은 며칠 전 잘못 배달된 전단지라고 생각했지만 봉투에 선명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 최민식 귀하를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3장의 종이. 첫 장은 사망신고서. 고 이혜영. 그 3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텅 비었다. 30년 동안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이름이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나에게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혜영의 죽음은 민식에게 희미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원망을 돌려줄 대상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두 번째 종이는 재산 목록. 현금 50억 원과 강남의 상가 건물 한 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헛웃음이 나왔다. 민식은 한바탕 크게 웃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하하하. 이게 무슨 장난이야? 50억. 내가 50억이라니. 배지 줍는 내가 꿈인가? 그 순간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부풀었다. 30년의 가난과 서름이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제 나도 햇볕 드는 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 따뜻한 국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낡고 냄새나는 이 단칸 방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혜영, 그 속물 같은 여자가 죽어서라도 내게 이 모든 것을 바쳤구나. 이제야 내게 사죄하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이 돈으로 자신을 깔봤던 고물상 주인에게 떳떳하게 대하고 지난날의 모든 후회와 가난을 씻어내리라.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 번째 종이 유원장 전문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유원장의 내용은 민식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돈을 받는 순간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유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혜영은 민식에게 단순한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30년 동안의 고통을 되갚아줄 지독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민식은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유원장을 읽어 내려갔다. 유언 집행인 정현우 변호사에게 나의 모든 재산은 남편 최민식에게 상속한다. 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1년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조건, 유산의 조건이 붙다니. 첫째, 이 돈의 40%인 20억 원은 내가 살던 행복 실버타운의 관리인 정순자에게 기부한다. 이후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최민식, 당신이 나에게 주지 못한 따뜻함을 그녀에게서 받았다. 둘째, 나머지 60%인 30억 원 중 10억 원은 당신이 젊은 시절 당신의 실수로 꿈을 포기하게 만든 박영계 씨의 손녀에게 익명으로 전달한다. 이후 당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한 여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기억하라. 셋째, 유산의 나머지 20억 원은 당신이 30년 전 나에게 이혼을 요구받았을 때 내가 당신에게 절실히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과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1년 안에 모두 이행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민식은 유원장의 내용을 읽고 경악했다. 혜영이 단순히 자신을 용서하고 돈을 준 것이 아니었다. 이 유산은 그에게 과거 청산이라는 고통스러운 숙제를 안긴 것이었다. 50억은 상금이 아니라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수의 대가였다.
민식은 절망감에 찼다. 혜영, 이 잔인한 여자, 죽어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유 원장 마지막 문구는 그를 다시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렸다. 민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이 돈은 남편 최민식이 아닌 나를 버린 자에게 주는 복수의 대가이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당신의 모든 후회는 시작될 것입니다. 혜영은 왜 하필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을까? 그는 생각했다. 이 유산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50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그의 텅 빈 삶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이미 혜영의 복수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유산을 포기하기엔 50억이 너무 컸고 받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민식은 혜영의 유언이 던진 3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첫째, 정순자라는 이름의 실버타운 관리인. 혜영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준 사람. 둘째, 박영희 씨의 손녀에게 익명으로 10억 원을 전달하는 것. 30년 전 민식이 저지른 실수가 낳은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 셋째, 진심 어린 사과를 지정된 장소,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민식의 자존심과 영혼을 부수는 가장 잔인한 조건이었다. 민식은 이 유산을 통해 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복수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민식은 유언장을 든 채 꼬박 하루를 알았다.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낡은 단칸방의 공기를 짓눌렀고 혜영이 던진 3가지 조건은 그의 70년 인생을 향한 날카로운 심판처럼 느껴졌다. 그는 유산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의 자존심은 그 돈을 포기하는 것을 혜영에게 2번 버림받는 일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는 혜영의 복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돈을 쟁취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 생긴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식은 이를 악물었다. 혜영아, 네가 나에게 복수를 하려 했다면 난 네 복수마저 역전시킬 것이야. 네가 준 이 기회로 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가 그 50억을 쟁취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얕봤는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는 곧바로 유언장에 적힌 정현우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강. 민식의 낡은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과 이질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는 주눅 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50억의 상속인이라는 새로운 자존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정 변호사, 접니다. 최민식, 이혜영 씨의 유언장 때문에 왔습니다. 아, 최민식 선생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앉으시죠. 고 이혜영 여사님께서는 선생님을 만나 뵙기 전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유언해 두셨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 고인의 진정한 뜻이며 법적으로 1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조건 3가지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유산에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이다니. 특히 3번째, 진심 어린 사과라니. 그 여자는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려는 겁니까? 고인께서는 이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선생님의 과거를 정리할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이 바로
그 사과입니다. 조건이 이행될 장소와 사람은 제가 지정받았지만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하셔야 다음 단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식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순차적이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 혜영이 살았다는 행복 실버타운의 정순자 관리인에게 20억을 기부하는 것. 그 실버타운이 어디 있습니까? 민식은 첫 번째 조건인 정순자 관리인에게 20억 원을 기부하는 임무를 위해 행복 실버타운을 찾아갔다. 그는 단순히 돈만 전달할 생각이었다. 혜영의 뜻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실버타운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곳, 민식의 낡은 단칸방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최민식 선생님이시죠? 혜영 언니, 아니, 고 이혜영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군요. 민식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정순자 씨 맞습니까? 유언 집행에 따라 당신에게 20억 원을 기부하려고 왔습니다. 절차만 알려주십시오. 순자는 미소를 거두고 정색했다. 잠깐만요. 선생님, 혜영 언니는 선생님이 오시면 바로 돈을 주지 말고 이 방을 먼저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떠났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정순자는 민식을 혜영이 머물렀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정원이 보였다. 방 한쪽 벽에는 민식이 젊은 시절 운영했던 낡은 가구, 공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식과 혜영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빛바랜 결혼 사진이 있었다. 민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혜영은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30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인가. 민식은 사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은 왜 여기에? 혜영 언니는 매일 이 사진을 보셨어요. 선생님을 미워하면서도 선생님을 잊지 못하셨죠. 아니, 정확히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외면당했던 그때의 자신을 잊지 못하신 겁니다. 선생님은 항상 사업이 우선이었고 혜영 언니의 작은 꿈을 쓰레기처럼 취급하셨죠. 혜영 언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인정이었다는 것을 왜 모르셨나요? 정순자의 말은 민식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30년 전 혜영은 작은 미술 공방을 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식은 여자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 며 혜영의 꿈을 짓밟았었다. 민식은 그제야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이 혜영을 떠나게 만들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50억 유산이 아닌 왜 혜영이 떠났는가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며 민식의 내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식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었나? 나는 그저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선생님, 혜영 언니가 이 방에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20억 기부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순자가 건넨 편지 봉투는 30년 만에 민식에게 도착한 혜영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식은 편지를 열기 위해 손을 떨었다. 그는 50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복수의 시작을 직감했다. 이 편지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까? 혜영의 절박한 동기와 운명적 연결고리가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식의 과거의 잘못이 현재 그의 발목을 잡는 두 번째 시련으로 다가왔다. 민식은 혜영의 마지막 편지를 손에 쥐고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쥔 듯 손을 떨었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봉투였다. 옆에서 정순자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민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20억이라는 돈보다 이 편지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민식에게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시련이었다. 그는 혜영의 복수가 돈이 아닌 후회를 강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식은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뜯었다. 낡은 종이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 나왔다. 혜영이 생전에 좋아했던 백합 향이었다. 민식은 차분하게 혜영의 편지를 읽었다. 민식 씨에게 당신은 아마 이 돈 때문에 나를 다시 속물이라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50억은 내 삶의 대가이자 당신이 나에게 저질렀던 죄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내가 왜 떠났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죠. 당신의 공장, 당신의 사업, 당신의 자존심만이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당신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외면당한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렸던 그림들, 내가 꿈꿨던 공방, 당신은 그것을 여자의 쓸데없는 짓이라며 비웃었죠.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평생의 감옥이었습니다. 내가 실버타운 관리인 순자 씨에게 20억을 남긴 이유를 아십니까? 순자 씨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당신의 꿈은 헛되지 않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나의 꿈을 그녀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아닌 내 꿈을 지켜준 순자 씨에게 주는 감사입니다. 나머지 조건들, 특히 박영희 씨 손녀에게 10억을 전달하는 것. 당신은 30년 전 가구 공장 화재 사건을 잊었겠지만 나는 단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영희 씨에게 덮어씌운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영희 씨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영희 씨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뒤에 가려진 희생자를 기억하십시오. 그 돈은 죄를 씻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장소와 사람은 당신의 가장 아픈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사과를 할 때까지 당신은 한 푼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당신이 돈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공하세요. 아니, 후회하세요. 편지를 읽은 민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혜영은 단순히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식의 가장 깊은 치부를 끄집어내어 그를 심판대에 세운 것이었다. 30년 전 민식이 운영하던 가구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민식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약했던 직원 박영희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영희의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민식의 기억 속에서도 깊이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이었다. 민식은 편지를 구겨 쥐었다. 말도 안 돼. 박영희,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혜영이 이걸 어떻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영 언니는 선생님이 숨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박영희 씨의 행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잊었지만 선생님의 죄는 잊지 않으신 겁니다. 선생님, 20억 기부 절차를 밟겠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20억이 입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만지는 순간 당신의 참회의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순자는 냉정하게 20억 원의 기부 절차를 진행했다. 민식은 이제 50억 원의 상속인이 되었지만 그 돈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통장 속에 박혀 있었다. 그는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1년 안에 박영희 씨의 손녀를 찾아 10억 원을 전달하고 지정된 장소와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민식은 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정 변호사, 박영희 씨의 손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당장 알아봐 주십시오. 30년 전 가구 공장 화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전화 너머 현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선생님, 고인께서는 이미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게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 즉 박영희 씨의 손녀에게 10억 전달을 위한 힌트는 정순자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인의 뜻은 진정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민식은 다시 정순자를 찾아가야 했다. 그는 혜영이 자신을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괴롭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감사 인사조차 그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민식은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정순자 앞에 선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정순자 씨,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혜영이, 아니, 고인께서 당신에게 20억을 남긴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 대신 혜영의 꿈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자는 민식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씀, 혜영 언니에게는 듣지 못했던 말일 겁니다. 언니는 항상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외로워했습니다. 정순자는 민식의 진심 어린 척하는 감사를 받아들이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이것이 혜영 언니가 남긴 힌트입니다. 박영희 씨의 손녀를 찾으시려면 30년 전의 낡은 일기장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이 있는 곳은 당신이 가장 후회했던 장소입니다. 낡은 일기장과 가장 후회했던 장소. 민식은 머릿속으로 30년 전의 기억을 되감았다. 그가 가장 후회했던 장소는 어디일까? 그가 혜영의 꿈을 짓밟고 박영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폐허가 된 가구 공장이었다. 민식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야만 하는 두 번째 미션을 부여받았다. 50억 유산을 얻기 위한 여정은 70대 노인의 과거 청산 드라마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식은 가장 후회했던 장소인 30년 전 가구 공장 부지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이 예정되어 황량한 공터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민식의 눈에는 잿더미가 된 공장 건물과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의 절규가 생생하게 그려졌다. 혜영이 떠난 후 민식의 삶이 멈춘 것처럼 이곳 또한 30년의 세월 동안 멈춰버린 듯했다.
후회해. 내가 가장 후회한 건 혜영을 무시했던 것도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바로 이곳에서 박영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이었다. 혜영은 그걸 알고 있었구나. 내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가장 추악한 진실을. 민식은 폐허가 된 공터 한 구석, 예전에 자신의 낡은 사무실이 있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유독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혜영은 이 일기장을 어디에 숨겼을까? 그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낡은 벽돌 잔해와 먼지 속에서 그는 문득 30년 전 일을 떠올렸다. 공장 화재 직후 민식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숨겨두었던 은밀한 장소. 사무실 바닥에 깨진 타일 아래였다. 민식은 놀랐다. 설마 그때 그 자리? 민식은 주변에 있던 녹슨 쇠막대를 주워 남아있는 콘크리트 바닥을 깨기 시작했다. 가장 후회했던 장소가 진실이 숨겨진 곳이었다는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세게 때렸다. 힘겹게 콘크리트 조각을 걷어내자 흙 속에 묻힌 녹슨 철제 상자가 드러났다. 민식은 숨 막히는 기색으로 말했다. 이거였어. 혜영아, 내가 이걸 여기 숨겨뒀구나. 상자를 열자 30년 전의 눅눅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가죽 일기장과 박영희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 일기장은 혜영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박영희 씨의 일기장이었다. 박영희는 당시 20살 남짓한 어린 직원이었다. 그녀는 그 낡은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대학 진학을 꿈꾸던 촉망받는 재원이었다. 박영희의 일기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공장장님 민식이 나에게 또 화를 내셨다. 내가 도면을 잘못 봤다면서. 하지만 분명히 공장장님이 지시한 대로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 꿈을 이루려면 참아야 하는데. 1994년 7월 28일. 공장에 불이 났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공장장님이 나에게 와서 영희야, 네가 마지막으로 전기 스위치를 내렸다고 증언해. 그럼 내가 치료비와 등록금을 대줄게. 하셨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아빠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이제 범죄자가 된 걸까? 죄책감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 1994년 8월 10일. 아빠가 뉴스를 보고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아시면 아빠는 결국 내 손으로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공장장님은 나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찢겨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통장에는 최민식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소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멈춰 있었다. 하지만 입금자는 혜영이었다. 혜영은 민식 몰래 30년 동안 박영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왔던 것이다. 민식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혜영아, 네가 이걸 다 알고 있었구나. 네가 나 대신 죄를 씻고 있었구나. 이것이 민식의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혜영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민식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자신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30년 동안 민식의 죄책감을
대리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유산은 그녀가 민식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참회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민식은 이 순간 50억보다 더 값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영희가 손으로 쓴 주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박영희 씨 손녀를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힌트였다. 낡고 오래된 주소였지만 민식은 희망을 보았다. 박영희의 손녀에게 10억을 전달하는 두 번째 조건이 눈앞에 다가왔다. 민식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영희 씨 손녀를 찾아야 한다. 이 돈을 돌려주고 내가 30년 전에 저지른 죄를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 민식은 가장 후회했던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을 얻었다. 혜영의 유산은 그의 삶의 방향을 과거의 후회에서 현재의 속죄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이 깨달음을 통해 민식은 비로소 50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는 혜영의 복수극을 넘어 자신의 구원 드라마를 쓰기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박영희 씨의 손녀를 찾는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며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식은 박영희가 남긴 낡은 주소를 들고 곧바로 서울의 외곽, 재개발이 한창인 허름한 동네로 향했다. 30년 전 주소였기에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민식은 이 유산을 완수하지 못하면 50억은 물론 혜영이 준 구원의 기회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휩싸였다. 박영희, 30년 전 내가 모든 것을 잃게 했던 그 여직원. 이제 와서 내가 그녀의 손녀를 찾아 용서받아야 하다니. 혜영아, 내 복수는 정말 잔인하구나. 민식은 주변의 낡은 상점들을 뒤지며 박영희에 대해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대부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40년 넘게 동네에서 낡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해온 김 노인만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박영희, 그 참했던 아가씨.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공장 화재 사건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게 돌아서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동생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어. 억울하다고 했지. 언젠가 다시 올라와 억울함을 풀겠다고. 민식은 숨이 막히는 듯하였다. 혹시 그 동생이나 그녀의 딸이나 손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글쎄,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박서연이었을 거요. 영희가 떠나면서 혹시 서울에 소식이 오면 서연이를 찾아달라고 했지. 그때부터 소식은 끊겼네. 박서연, 박영희의 동생. 민식은 이제 박영희의 손녀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정현우 변호사를 통해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요청했다. 조학이 넘어 차갑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30년 전의 인물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현재 유명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지금 선생님이 상속받으신 강남 상가 건물 앞에서 철거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식은 경악했다. 뭐라고요? 내가 상속받은 건물?
그 건물이 혜영이가 남긴 재산이었는데. 민식은 즉시 강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상가 건물 앞에서 수많은 시위대와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시위대의 맨 앞줄에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박서연이었다. 그리고 시위 현수막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확성기를 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건물은 우리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30년 전 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파멸을 몰고 간 악덕 업주가 이제 와서 이 건물을 차지하려 합니다. 우리는 최민식의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식은 충격에 빠졌다. 박서연, 그녀가 나를, 내가 누명을 씌운 박영희의 동생이었다니. 혜영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혜영이 설계한 운명적 연결고리였다. 민식이 상속받은 건물이 바로 피해자의 동생이 복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민식은 이 순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박영희의 손녀를 찾아 10억을 전달해야 하지만 그 손녀를 찾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복수하려는 박서연이었다. 민식은 용기를 내어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30년 만의 만남이었다. 민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서연 씨, 맞습니까? 제가 최민식입니다. 서연은 민식을 노려보며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최민식,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났어? 당신 같은 악마는 이 땅을 밟을 자격도 없어. 이 건물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혜영 언니가 남긴 것이라고? 그 돈은 우리 언니의 고통의 대가일 뿐이야. 민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영희 씨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저는 혜영이 남긴 유언에 따라 박영희 씨의 손녀에게 10억 원을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손녀의 연락처를 아십니까? 서연은 비웃듯이 말했다. 손녀? 당신이 그 돈을 주고 죄책감을 털어버리려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 언니의 손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받는 돈은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당신에게 우리 조카의 정보를 줘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지옥을 선물한 사람인데. 박서연은 민식에게서 등을 돌렸다. 민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유산을 받기 위해선 박영희의 손녀를 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박서연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민식을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혜영은 민식에게 돈이 아닌 용서받는 것에 어려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민식은 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정 변호사, 1년 안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정말 50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됩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고인께서는 조건 이행의 실패, 역시 하나의 복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끝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 엄청난 유산마저 당신의 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민식은 절망했다. 그는 5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혜영의 복수는 민식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 그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는 다시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가 평생 후회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민식은 어떻게 박서연의 마음을 열고 박영희의 손녀를 찾을 수 있을까?
절정 직전의 가장 깊은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식은 박서연에게 매일 찾아갔다. 강남의 번화가, 그가 상속받은 건물이 서 있는 곳에서 민식은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는 폐지 줍던 70대 노인에서 50억 유산의 상속인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절박해졌다. 그는 박서연의 시위대 앞에서 낡은 허리를 굽히고 용서를 구했다. 서연 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 혜영이가 이 돈을 남긴 겁니다. 10억. 그 돈을 영희 씨 손녀에게 전달할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이 건물을 우리에게 돌려줘요. 이 건물이 당신의 돈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목숨과 언니의 청춘이 깃든 땅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50억짜리 건물보다 가볍습니다. 최민식 씨. 박서연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식이 혜영의 유언에 따라 돈을 상속받으려는 행위 자체가 박서연에게는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비쳤다. 민식은 이제 혜영의 유언이 가진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다. 돈을 받고 싶어도 진심으로 용서받지 못하면 돈을 만질 수도 없는 딜레마. 민식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 앞에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는 30년 전 혜영에게 외면당했을 때보다 박서연에게 외면당하는 지금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때는 혜영을 원망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 외에 아무도 원망할 수 없었다. 민식은 깊은 절망감으로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혜영아, 내 복수가 성공했다. 난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50억. 그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야. 난 평생을 외톨이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도 죄인으로 낙인 찍히겠구나. 그는 폐지 줍던 삶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낡은 단칸방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혜영의 마지막 편지가 그의 손에 닿았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마지막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장소와 사람은 당신의 가장 아픈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당신이 돈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픈 기억. 민식은 다시 한번 이 문구를 곱씹었다. 박영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보다 더 아픈 기억이 또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혜영이 떠난 후 민식이 가장 후회하고 가장 아파했던 기억은 바로 30년 전 혜영을 보내기 직전의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 혜영은 민식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나에게도 당신의 아내로서의 권리, 꿈을 꿀 권리를 달라고. 당신의 공장이 아닌 나의 작은 공방을 허락해 달라고. 하지만 민식은 혜영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헛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며 등을 돌렸다. 그날 새벽 혜영은 영원히 떠났다. 민식은 눈을 번쩍 떴다. 아니야. 혜영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박영희에게 10억을 주는 게 아니었어. 그녀가 원한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었어. 민식은 충격적인 결심을 했다. 그는 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변호사, 제가 상속받은 이 강남 상가 건물 말입니다. 이 건물을 박서연 씨에게 기부하고 싶습니다. 당장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현우는 당황했다. 선생님, 그 건물은 혜영 여사님이 상속하신 50억 유산의 일부입니다. 건물 시세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그걸 기부하시겠다니요? 위원장의 조건에도 없는 일입니다. 민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영이는 돈보다 진심을 원했습니다. 박서연 씨에게 돈이 아닌 그녀의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이 땅을 돌려주는 것. 그것만이 혜영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르는 길입니다. 제가 돈을 위해 그 땅을 갖는다면 혜영의 유언은 영원히 이행될 수 없을 겁니다. 건물 기부는 혜영이 남긴 유언 조건 외에 내가 스스로 치르는 가장 큰 대가입니다. 민식은 50억 유산을 손에 넣기 위해 유산의 일부인 수십억 원 상당의 강남 건물을 포기하는 파격적인 희생을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였다. 돈을 포기함으로써 진심을 증명하려는 민식의 행동은 돈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30년 전의 민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혜영의 복수를 넘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희생이 박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모든 갈등이 폭발할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식이 강남 상가 건물을 박서연에게 기부하겠다는 결정은 혜영의 복수극을 통쾌한 속죄의 드라마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였다. 정현우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민식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즉시 기부 절차를 밟았다. 이 소식은 시위 현장에 있던 박서연에게 충격과 곤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식이 돈에 눈이 먼 악덕업주라고 생각했지만 수십억 원의 재산을 조건 없이 포기하는 모습은 그녀의 오랜 증오심에 균열을 일으켰다. 서연은 시위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식 씨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돌려주겠답니다. 조건 없이 영희 언니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이게 무슨... 시위대는 술렁거렸다. 민식은 이 기부로 인해 혜영이 남긴 50억 유산 중 20억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만에 가벼워지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닌 진정한 용서를 갈망했다. 민식은 박서연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구걸이 아니었다. 진실한 참회의 얼굴이었다. 서연 씨, 저는 이 건물을 포기했습니다. 혜영이가 이 건물을 저에게 남긴 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신 가족에게 진심으로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영희 씨에게 씌운 누명으로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영희 씨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저는 이제 돈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말했다. 당신의 말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이 땅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손녀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우리 조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민식은 박서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었다는 것에 희망을 얻었다.
그는 매일 박서연을 찾아가 30년 전 공장 화재 사건의 진실과 혜영과의 결혼 생활 중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했다. 민식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박서연의 증오심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서연이 민식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식 씨, 당신의 사죄를 듣고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증오하면서도 당신이 진정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우리 조카, 유나는 지금 지방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영희 언니의 딸이 낳은 손녀입니다. 연락처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유나에게 10억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구하세요. 유나, 드디어 박영희 씨의 손녀의 이름과 위치를 알아낸 것이다. 민식은 즉시 유나가 있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향했다. 혜영의 유언 중 두 번째 조건인 박영희 씨 손녀에게 10억 전달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은 민식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했기에 가능했다. 유나의 미술학원은 낡고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나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외할머니 박영희 씨와 닮은 선하고 강단 있는 인상이었다. 민식은 학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10억이라는 돈으로 30년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르신,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민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박영희 씨의 손녀 맞습니까? 제가 최민식입니다. 30년 전 당신의 외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유나는 민식의 이름을 듣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박서연에게서 이미 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듯했다.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왜 오셨습니까? 30년 만에 나타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식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공장의 손해를 메우려고 힘없는 당신의 할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일로 당신의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은 혜영이가 저에게 준 당신 가족에게 속죄하라는 돈입니다. 10억 원입니다. 받으십시오. 제발 제 죄를 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민식은 1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유나에게 내밀었다. 유나는 통장을 보지 않고 민식을 깊이 응시했다. 유나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돈보다 진정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건물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저희 할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의 고백입니다. 이 사과로 충분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어르신, 이제 제 할머니와 아버지는 당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식은 충격에 빠졌다. 유나가 10억 원을 거절한 것이다. 혜영의 유언 조건은 10억 원 전달이었다. 돈을 전달하지 못하면 유언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된다. 민식은 절망했다. 민식은 울부짖었다. 안 됩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혜영이의 유언이 무산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당신의 이름이 아닌
고 이혜영 여사님의 이름으로 익명으로 우리 학원에 기부해 주십시오. 혜영 여사님께서 제 외할머니의 억울함을 알고 30년 동안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닌 혜영 여사님의 진심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입니다. 민식은 결국 10억 원을 유나의 미술학원에 고 이혜영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로써 두 번째 조건인 박영희 씨 손녀에게 10억 전달이 혜영의 이름으로 익명 기부라는 형태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민식은 정현우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 변호사는 마지막 조건에 대한 힌트를 전달했다. 선생님, 혜영 여사님의 마지막 조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장소와 사람은 바로 당신의 낡은 단칸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받을 사람은 30년 전 당신이 가장 외면했던 인물입니다. 민식의 낡은 단칸방. 30년 전 당신이 가장 외면했던 인물. 민식은 집으로 돌아갔다. 낡은 단칸방. 그가 30년간 원망과 후회 속에 갇혀 살았던 곳.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그가 가장 외면했던 인물,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 서 있었다. 혜영의 복수는 결국 민식 스스로에게 사과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었던 것이다. 돈이 아닌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혜영이 원했던 최고의 복수이자 용서였다. 민식은 30년 만에 거울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이 순간 혜영의 유언을 이행하는 절정의 카타르시스가 완성되었다. 민식은 낡고 어두운 단칸방의 거울 앞에 섰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주름지고 지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혜영의 유언이 지정한 30년 전 가장 외면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민식 자신이었다. 혜영이 원했던 마지막 조건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의 오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50억 원의 유산이 걸린 마지막 관문은 돈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민식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식,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혜영의 꿈을 짓밟고 박영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건 결국 내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70대의 노인이 낡은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30년 동안 응어리졌던 후회와 죄책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민식은 울부짖었다. 용서해라! 혜영이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라! 폐지 죽는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외면했던 너의 삶이 비참했던 것이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자초한 벌이었다. 이제야 혜영의 마음을 알겠다. 민식이 진심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사과했을 때 그의 심장은 30년 만에 다시 뛰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는 곧바로 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조건의 이행을 알렸다.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고 이혜영 여사님의 모든 유언 조건이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30억 원은 법적으로 선생님의 소유가 됩니다. 민식은 50억 유산의 상속인이 되었다. 하지만 30억 원이라는 돈은 더 이상 그에게 목표가 아니었다. 혜영이 그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인생의 가치와 용서의 중요성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민식은 낡은 단칸방을 정리하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는 50억 유산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유산 중 20억 원은 이혜영 기념 미술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시니어들에게 무료 미술 교육과 작업 공간을 제공했다. 혜영이 30년 전 민식에게 외면당했던 꿈을 이제 민식이 대신 지켜주기 시작한 것이다. 나머지 10억 원은 박영희 씨 손녀 유나의 미술 학원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여 유나의 학원이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식은 매주 행복 실버타운을 찾아가 정순자 관리인과 차를 마셨다. 그는 더 이상 혜영의 남편이 아니라 혜영의 마지막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정순자는 민식에게 혜영이 실버타운에서 마지막까지 그렸던 민식의 초상화를 건넸다. 그 그림 속 민식은 오만하지 않고 미소 짓고 있었다. 혜영은 민식의 가장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그가 그렇게 변하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민식은 초상화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혜영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민식은 30년 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았지만 혜영의 유언을 통해 가해자였던 자신을 인정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폐지를 줍던 낡은 삶을 벗어나 타인의 꿈을 돕는 기부자이자 시니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민식은 담담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속으로 되뇌었다. 인생은 후회할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영은 나에게 50억이라는 돈을 주었지만 그 돈의 가치는 과거의 잘못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혜영의 복수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순간은 없었나요?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의 삶에도 혜영이 민식에게 남긴 유산처럼 숨겨진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